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의 박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받을 대선 건 아닌 것 승리를 같은데요. 누구나 지금 인사가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고 그렇죠. 있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긴장이 풀리셔서 감기도 걸리셨다고. 아, 오늘 예. 닌겔 맞고 왔습니다. 투혼입니다. 나중에 투혼. 목소리가 좀 갈라지지 않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뭐 기침을 하시거나 목소리가 좀 삑사리가 나도 감기가 심한 독감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랜만에 뵀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네요. 지난번 방송 나오셨을 때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아, 우리 저 소장님의 이 강요에 의해서 예언했다 삑살이 났죠. 강요든 뭐든 어쨌든 했는데 삑사리가 났어요. 예. 그때 한 예언이 국힘당 후보가 홍준표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돗자리 깔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왜 도대체 실패했는지 그거를 또 해명을 하다 보면 다음에도 또 예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시에 국힘당이 경선이 진행 중일 때 여의도에 굉장히 이제 그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빌딩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대하 빌딩이라고. 그게 4층이 홍준표, 6층이 김문수, 9층이 한동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영남 쪽은 불교 쪽들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 4층에 네. 엘리베이터에 서서 내려가서 들어가는 스님들을 보면 이 스님들 가사에 다 저걸 했는데 옆에 든 가방이 프라다이거나 신발이 뭐 발리 신발 뭐 이러한 상당히 좀 있는 집 조계종에도 이렇게 본산 중에서 있는 집 부자 중님 스님들이 네. 그 4층을 주로 가고 6층은 그냥 평범한 가방 든 스님들이거나 그냥 대충 나이키 신발 신은 이 스님들 한두 명이나 가길래 이 사람들도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구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정황을 봐서 그 외에 또 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홍준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미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놓친 게 있었다. 그 윤석열이나 이쪽에 세력들이 그 좀 조작을 장난질을 좀 많이 쳤죠. 많이가 아니라 뭐 그렇죠. 심각하게 쳤죠. 오더도 때리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당심이 이제 좀 갑자기. 왜곡돼 버린 거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홍준표가 떨어지고 원래는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붙고 홍준표가 올라가는 예상이었는데 시나리오였는데 그대로 보면 근데 이제 그림이 잘못 왜곡돼서 이제 김문수가 다루기 편한 김문수가 됐고 물론 이제 그것도 착각이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과 김문수 해서 김문수가 됐죠. 그 당시에는 그 한덕수 변수가 없었던가요? 한덕수 변수도 있긴 있었지만 그 한덕수 변수라는 게 이제 소위 단일화를 떠들고 다녀서 김문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를 밀어주도록 했고 오더도 때렸고. 근데 결국에 얘들이 그렇게까지 장난질을 칠 줄은 몰랐어요. 소위 말하면 심야의 또 다른 쿠데타.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저 정부 사이드야 뭐 무슨 쿠데타도 있고 뭣도 있고 윤석열이야 그럴 수 있지만 설마 그래도 국힘당이 정당인데 그래도 정당인데 절차나 뭐 이런 것들 그것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다. 정말 상상도 못했죠. 뭐 그런 거 보면 정당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러 집단? 그걸 뭐 거의 예측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패하신 게 다행인 게 홍준표가 더 좀 부담스러운 상대 아닐까요? 문수보다는? 아마 결과는 똑같았을 텐데요. 과정이 조금
좀 우여곡절을 거치겠죠. 김문수보다는 그런 또 그 결과는 아마 좀 똑같았을 거예요. 홍준표가 조금 노련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 문수는 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는 뇌가 좀 있어요, 있기는. 거기에다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20대 남성들이 홍준표 좋아합니다. 그렇죠. 비교적.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표가 김문수일 경우에 단일화 해봤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일 경우는 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표 차이는 줄어들 수 있었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우여곡절을 겪기는 겪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삑살이 난 건 삑살이 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국힘을 너무 좀 너무- 좋게 봤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봤다. 너무 예. 인간으로 대. 그렇죠. 이게 똑같은 놈들인데 아.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네. 최소한 그래도 이 정당의 이 툴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윤석열과 약간 갈라보려고 했던 건데 똑같았다. 그거 그동안 뭐, 내란 예. 세력 지지한 거 보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선이 졌으면 박 선생님은 거의 이제 사망. 아작 나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그죠? 그럼요. 너 때문에 졌어. 뭐 이제 나는데 이겼기 때문에 예.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지도 않고. 뭐 그러다 저러나 뭐 이겼으니까 다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네, 그로 인해서 국힘은 그렇죠. 끝났죠. 자기 무덤을 맞습니다. 좀 파고 있는 중이에요. 집단 자살. 지금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선거가 아마 16일 날 뭐 있을 거라 그러는데 나온 면면을 보면 가관이에요. 네. 그게 보면 뭐 송원석 이 송원석이 원래는 뭐 김기현도 나오겠다, 뭐 나경원도 나오겠다, 원내대표 나오겠다 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삼선만 나온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시키고 그랬나 본데 이게 보면 송원석이 경북 김천이에요. 요것도 서울대 법대예요. 그리고 기재부 출신인데 그 밥에 그 나물. 여기 이제 경북이라서 현재 어쨌든지 간에 TK하고 PK 쪽에 국힘 출신 의원들이 뭐 거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송원석 그다음에 아직 친윤 뭐 영향이 커서 그래도 우리들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원석으로 가능성이 좀 더 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김성원 이게 동두천 양주 또 마찬가지로 삼선이죠. 그리고 김성원은 그 유명한 그 어디야 이 장마 홍수 피해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그 사람이에요? 예. 아, 비 좀 더 왔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폼났을 텐데. 했던 그 유명한 김성원이 뭐 친한 게래요. 친한 게. 그래서 뭐 나왔는데 뭐 아마 이것 결과와 관계 없이 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이제 그 대표 선거가 있으면 당 대표. 그렇죠. 김문수는 지금 김문수가 나올 것 같아요. 문수 나온다. 예, 김문수가 당 대표로 나오는데 김문수도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약간 이제 노회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당 대표 나온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나경원 만나고 김기현 만나고 뭐 이런 만나면서 사전 정지 작업, 준비 작업, 이렇게 몰래 이제 거래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지금 김문수한테 뭐가 좀 화가 좀 나 있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왜냐하면 자기 뒤통수 깠잖아요. 이 김문수는 직접적으로 깐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독수 밀어주는데. 그건 이제 배신을 했죠.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맞아요. 온고집을 부렸으니까. 근데 김문수는 할 말이 있어요. 마음 편치 않을 텐데. 단일화하려고 했지 않냐. 근데 어쨌든- 재가지고 했지 않냐.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이가 또 문수를 날리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가 날아갈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 자 그래서 문수가 친윤 쪽을 대표하는 당 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입장을 명확하게 안 하는 거죠. 그럼 동훈이도 나올까요? 한동훈도? 한동훈은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계산 중이다. 왜냐하면 계속 유튜버 할지 나올지. 연예인 활동을 계속할지 말지. 그거 재밌는데. 예. 저에 의하면 한동훈은 뭐 이렇게 내용보다는
내 다리가 길게 나오느냐, 어, 짧게 나오느냐. 화면을 이렇게 잡아야 내 다리가 길게 나오지 뭐 이러는 연예인병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심각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연 거의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허벌나게 깨질 게 뻔한데 그렇죠. 그러면 대표 돼서도 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과연 나가서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지금 짜고 걸린 중이다. 계산하고 계산 있죠. 중이다. 예, 네. 예. 그다음에 홍준표가 들어오고 이준석이 홍준표하고 손잡고 그러면 국힘 내에도 이쪽으로 예, 심각하게 흔들리는 지형 변화들이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3대 특검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국힘당은 아장 나는 거죠. 해산돼야 할 정당으로 해산해야죠. 해산시켜야죠. 이렇게 갈 텐데 홍준표가 해산시키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랬을 때 한동훈이 해산될 정당이 대표가 돼서 이게 뭐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이제 계산비 두들기면서 연예인 활동들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지형은 이제 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진보와 중도 세력 간에 이러한 정당으로 개편될 가능성 아니면 지형 여지들은 점점 그렇게 변화해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어떻게 추동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은 이가 이제 그런 지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적 요소가 되겠죠. 뭐 국힘당은 일단 망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대선은 뭐 뭐니 해도 계속 저희가 대선 전부터 얘기했지만 결국 내란 심판 선거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성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 그런 어떤 성격에 걸맞게 잘 치러졌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또는 아마 좀 분석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그 분노 표현 수단이자 네.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 뭐 사실 그 마음 같아서는 뭐 엄청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대선이 계속 저도 얘기해 좀 내란 중에 치러진 대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진행 중인 그러니까 과정에서. 내란 세력들이 아작이 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가 아니고 의원이 건재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수단 또는 뭐 언론 매체 돈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흔들어댄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한국 사회 지배층인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중에 치러진 선거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로 봐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선거처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그렇죠. 전례가 없죠. 미국도 보수 세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쉽게 하면 이제 김문수 표가 좀 나오도록 한 측면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 뭐 몇 가지 지적해 주신다면 뭐 일단 우선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봤던 볼 수 있었던 게 대리 대사인 조셉 윤의 아주 장난질. 적극적인 활약. 그래서 이재명의 헌재 판결을 늦춰라. 그렇죠, 늦춰라.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상 헌재가 시간 질질 끌어서 6개월이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인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은 내란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만 그냥 그 아닌 사람들은 그게 있었나? 뭐 이거 계몽령이란 말도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내란 심판 선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기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런 측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단순히 헌재에 자꾸 늘려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소위 대법원 조이대의 장난질. 그렇죠. 쿠데타죠, 뭐 거의. 사법 쿠데타. 사법 쿠데타. 조이대의 장난질도 지기현이도 한몫했고. 지기현이도 한몫했고. 여기에 조셉 윤의 과정이 어떻게 개입됐는지는 이제 수사로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과정에 조세균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네. 미국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또 이거 부정선거 감시단 들어왔었죠. 그렇죠. 이거 들어와서 보수들이 아주 흥분했다 그러던데요. 만세 아우, 불고. 아니 저 어디야 저 인천 공항에서 대대적인 네. 이 환영 이 환영회도 열고 그랬는데 사실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들었고 그렇지만 보도는 좀 됐었죠. 일부 그구들 보도됐었죠. 있잖아요. 보수 찌라시에서 난리 났었대요. 그렇죠. 부정선거다.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 그렇죠. 그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 이번에 저도 이분들이 뒤집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막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고 네. 이번에도 아마 루마니아인가 거기서도 그랬죠. 여기서 장난질을 쳤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놓고 부정선거 감시단까지 들어와서 설치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있었죠.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최근에 나온 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감이다 네가. 대통령감이다 네가라고 부추기고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미국이 대놓고 사실 은밀하거나 밑에서 장난질을 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대놓고 한국 대선에 개입했던 적은 유사 이례 없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전에는 반미 감정이 터져 나올까봐 그렇죠. 조심조심했죠.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주 내놓고 했죠.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라는 급하니까. 거죠. 급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선은 쉬운 대선이 절대 아니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대놓고 저 미국의 이 저 극우 네트워크하고 연결된 소위 전광훈이니 뭐 이런 데들의 누구요? 손머시기. 걔 이름. 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쪽에 애들의 소년보. 소년보. 이네들의 이 노골적인 그렇죠. 이 극우 선동 이런 것들은 정말 목불인견이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게 이제 또 이 보통 전통적 보수 기반 중심이 이게 이제 종교하고 이념 중심으로 확 틀이 바뀌어졌죠 사실은. 시기감은 옛날에 보수 기반은 군대나 관료 이제 그렇죠, 많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광신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극우 거의 테러분자들. 비이성적인이 아니라 반이성적인. ISIS 같은 거의 테러 집단처럼 됐어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경우라서 좀 아주 어려운 또 이번 6.3 대선의 아주 특징이었죠. 노골적이고 대놓고 미국이 대선에 개입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세력이 계속 준동했다. 그렇죠. 거기에 힘을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 비이성적인이 아니라 반이성적인 종교 집단들과 아마 어떤 이념적인 집단들의 선동, 또 이런 광란. 것들. 그렇죠. 완전히 광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번 대선의 승리는 상당히 가치 있다. 그렇죠. 위대한 승리다. 뭐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예전에는 대선에서 소위 말하면 색깔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김문순이 뭐니 이 소위 말하면 이 연단에 특히나 영남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서서 그 연설을 하거나 지지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연설 내용의 특징은 대놓고 반 국가 단체 아예 낙인 찍어놓고 그다음에 빨갱이들을 처단하자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이렇게 대놓고 아주 저 색깔론을 선전선동하는 이번 선거는 처음이었어요. 뭐 사실 저희들이 색깔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1의 색깔론이 그 반국가 세력, 친북 세력 뭐 이런 거고 두 번째 색깔론이 도덕 공격이에요. 도덕성 공격, 범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번에 그냥 총력을 기울여서 다 했죠. 그렇죠. 사실 김문수는 공약이 없잖아요. 없죠. 뇌도 없고 공약도 없단 말이에요. 김문수가 내세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이제 말씀하신 이재명은 빨갱이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범죄자다.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색깔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퍼부으면서 설쳐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그 이후에 사람들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을 조사해 보니까 보수 쪽 사람들한테 뭘 줬냐면 이재명을 찍지 않을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의 명분을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라는 애써 회피하고 그 주제는 약간 보수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보수 성향이 좀 있었는데 내란을 일으켰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이번에는 안 찍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반국가 세력이고 범죄자고 빨갱이고, 막 계속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맞습니다. 또 김문수를 찍는 그런 모습들이 됐죠. 자 어쨌든 그런 색깔론이 노골적으로 좀 난리를 친 선거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최근에도 이제 무슨 뭐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할 때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 중에 몇 프로는 내란 세력을 지지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그렇지 뭐 네. 이재명이 싫어서 찍었다. 라고 답변율이 뭐 40몇 프로다 뭐 이거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여론조사에 답을 할 때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좀 다르죠. 전혀 다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와서는 나는 사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할 만한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거는 그렇지 않죠. 전혀 아닌데 그걸 우리가 이제 샤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다 그 통계들을. 예, 그래서 사실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겼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성과도 있어요. 그 가장 큰 성과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셨죠. 후보가 민주당만의 대통령 후보로 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야후당의 원탁회의를 넘어서서 광장 세력까지 다. 세력까지 합쳐서 광장 후보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범국민 후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 진보 그렇죠. 연합 세력의 후보죠. 예, 전 국민을 대변하는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괄하는 그렇죠. 대표하는 후보. 예. 저는 뭐 예전부터 선임과도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그렇죠. 그런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됐죠.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승리의 한 요인이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사실 민주중도 연합 세력의 후보가 1대1의 구도 거의 1대1의 구도였죠. 그렇죠. 물론 네. 저쪽이 이준석이가 좀 있긴 있었지만 네. 1대1의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 지형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우리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은 표 계산에서는 30, 40 아니에요? 졌어요. 그러니까요. 안철수와 저기를 네. 둘을 합치면 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형인데 사실상의 어떤 1대1 구도에서도 이겼죠 이번엔. 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을 그런 정치 지형들이 조금은 만들어졌다라는 거 가능성을 이번에 이겼어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왜냐하면 번영국 표 일단 더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가 거의 넘어요. 50% 그다음에 넘죠. 이준석 표가 0.98%니까 다 가는 건 의사한테 안 아니니까. 가요. 예. 최소한 3, 4%는 일로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구도에서 이겼다고 보는 게 맞죠.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쪽이. 그렇죠. 안 하거나. 근데 그래서 이기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정치 지형들을 가능성을 엿봤다. 최초로 어쨌든 예, 1대1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큰 차로 제법.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있는데 좀 또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하나 좀 드러났죠. 아쉬운 점은 뭐냐? 그게 이제 2030 남성들의 네. 전반 기성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반중 그 정치적 극우화 경향이 예. 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향후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저는 좀 근데 됐죠.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 젊은 남성층, 청년층의 이런 우경화 내지는 극우화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층은 청년층 특유의 심리가 있어요. 세대 심리가. 그 특징이 뭐냐면 정의감이 높고 그렇죠. 열정이 있고 새 것에 민감하고 등등이 좋은 게 많아요. 청년층이. 아 그래서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예, 이렇게 나타났는데 안 좋게 지금 쓰이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억제되는 측면도 많고 또 하나 이 청년층의 강점은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층과는 달리. 그러니까 노인층과 뭐 골수 이쪽 보수 세력은 비합리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묻지 마시지.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층은 그렇진 않아요. 얘들은 그래도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지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맹목적 적어도 지지. 반이성적이진 않다. 맞습니다. 이거죠. 반이성적이진 않아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노년층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치적 입장을 못 바꿔요. 그렇죠. 굳어버렸죠. 자기가 한 40년 넘게 30-40년 넘게 보수를 계속 찍어왔는데 이제 와서 내란 때문에 그걸 바꾼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심리학적 설명은 더 할 수 있지만 생략하고 근데 젊은 층은 앞날이 창창한 애들이잖아요. 금방 바꿔요. 정치 입장을.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압도적으로 민주개혁을 지지했거든요. 그렇죠. 절대 다수가.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면 페미 이슈 같은 게 터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반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반민주 성향으로. 예. 요것도 바뀌는 거 제가 볼 땐 순식간이었죠. 순식간이라고 봐요. 젊은 층이니까. 그래서 젊은 층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오히려 그러면 나이 든 층이 문제인데 이번에 대선을 보면 김문수가 이긴 세대가 70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60대는 반땅했어요. 반반했어요. 예. 그러니까 586 세대가 성장해 가면서 60대에 진입하면서 65세까지 들어가면서 반발한 거죠. 반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60대는 극우 세력이나 국힘당의 텃밭이 아니에요. 70대만 텃밭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세대 50대부터는 모조리 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죠. 예, 사실상 4050이 든든한 버팀목이 70% 되셨죠. 예. 몰표. 예. 뭐 나머지 세대도 일단 이겼습니다. 여성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쪽의 지지 기반인 노년층은 이제 맹목적 보수란 말이죠. 공포형 보수.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세대는 올라가면서 계속 그걸 잠식하고 있어요. 5년 뒤에 선거에서는 저는 60대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바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586 아니 세대가. 그렇지 않아도 그 먼 후배들이죠. 대충 네. 23, 24 네. 학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젊은 여성들이 있는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배님들 제발 저 운동도 좀 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그리고 오래 살아서 그 좀 70대까지도. 우리 좀 지켜달라고. 아,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자,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제 지역 기반이 깨지냐 아니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이번에 어느 정도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호남에서 80% 이상의 몰표를 준 게 한 280만 표 예를 들면 근데 영남에서 얻은 표가 엇비슷해요. 그보다 좀 못한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산 경남에서 한 40% 정도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 표 숫자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경상도가. 경남, 부산 합쳐가지고 네. 부산은 조금 한 40% 좀 넘었어요. 좀 넘었는데 경남은 39.몇이고. 그렇죠. 그래서 토탈 평균을 내면 40% 조금만 39.77%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 거의 40에. 근접. 네. 그래서 어떤 그걸 네.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사실 경북하고 대구를 합치면 네. 한 24.37%인데 네. 그 아주 아주 물론 뭐 이제 한 2, 3%좀 편차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저거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이제 경남 부산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접근해 그렇죠. 가는데 대구 경북은 유의미한 수치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네, 보기는 좀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번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부산 경남은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지금 보여줬다. 그렇죠. 뭐, 특히 울산 같은 예, 경우 많이 울산도 보여줬죠. 그렇고. 그러나 대구 경북은 여전히 그렇죠.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진단을 그래서 해보신다면? 이제 그걸 과연 이 동서울 지지 간의 극단적 편차가
근거 없는 반 이재명 정서의 부추김과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지역 감정, 지역 감정. 이걸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네. 전 지역 설명- 감정은 아니라고 봐야죠. 예, 네. 지역 감정으로 설명을 안 되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번 선거가 계엄 세력 혹은 파시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거를 상쇄시킬 뭔가를 잡은 게 바로 뭐냐면 반국가 세력과 빨갱이 세력인 거죠. 이게 전형적인 친일 친미 집단이 예전에 우리가 계속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이 예전에는 그 상당히 진보적인 지역이었죠. 그렇죠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소위 무지하게 많은 피해 이런 피해 의식 속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왜곡된 이것들을 지금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공포형 보수. 그렇습니다. 공포형 보수. 이거 하면 또 죽지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이번에 김문수를 아주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근데 6% 정도. 이겼는데 만약에 그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가정해봐요. 윤석열에. 그래가지고 한 이놈이 몇만 명 죽여요. 잡아다가. 자 그러고 나면 일반 사람들 상당수가 과연 민주개혁 진영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무섭죠. 당연 무섭죠. 무서워서 보수로 갑니다. 맞습니다. 국힘을 지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대구 경북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형 보수의 아성을 내란 심판조차 구호조차 못 깨고 못 깨고 있는 못 거죠. 깨고 들어간다. 그렇죠. 그걸 못 깨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음, 내란 심판 세력이 계속 있어야 우리가 살다. 이런 공포와 어떤 피해 의식 이런 것들 위에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이 소위 말하면 이게 저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체제가 양산해낸 그렇습니다. 우리의 굴레라고 보는데요. 반이성적 지지. 그렇습니다. 맹목적 지지. 이게 이제 공포형 보수의 특징인데 그렇죠. 그 기초에는 국가보안법 체제가 있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다리 어떤 말로. 그렇죠. 안 깨지는 이유가. 그렇죠. 네, 원래 네. 원래 우리 빛의 혁명 뭐 보통 이럴 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혁명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 어떤 교육과 의식화 이런 것들의 기초 위에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거든요. 쫙 그렇죠. 사실 이 빛의 혁명이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쫙 번져가는데 어디서 딱 막혀버립니다. 자, 그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번져가는데 예. 내란 종식이 지지부진해. 그렇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을 준동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 그러자 있죠. 이 사람들은 이거 다시 내란이 피해의식. 이길 수도 있어. 네. 저쪽 편에 가면 안 돼. 그렇죠. 이쪽 편에 서야 그렇죠. 돼.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란 중에 선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체제, 이 국가보안법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인데 그것의 처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체제가 바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단초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무슨 연합 세력, 민주 진보 세력 발디디기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단적으로 국가보안법 체제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내란을 맞습니다.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반국가 세력 타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맞아요. 한 선동이에요. 그렇죠. 자,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적대, 그렇죠. 이거를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고 내란을 일으킬 때도 명분이 북의 지령을 받는 혹은 북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맞습니다. 파쇼 통치도 어렵고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어렵다.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내란 세력은 언제라도 다시 맞습니다. 그걸 명분 삼아 예. 갈라치기를 하고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네.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음. 아직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저거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이 국가보안법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이거를 저기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도 민주연합 세력 혹은 민주 혹은 진보 세력 맞습니다. 이런 게 자리 잡기가 그렇죠. 어렵죠. 왜? 음. 이거는 거의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거의 반 이성적인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반이성적 법이고 제가 표현한 방식으로 하면 정신병적 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죠. 예, 나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하고 공존을 안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강요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신병적 법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지금 1위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예. 이 사람이 1등이에요. 예, 예. 그리고 버니 샌더스도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꽤 당선됐어요. 뭐 꽤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라는 공격할 수는 있는데 위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비판이지 그게 공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보낼 수 비판을 없는, 할 수는 있죠. 감옥에 보낼 수가 예, 예.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공격이죠.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죠. 이러는 순간 낙인 찍고 그 사람은 감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히 그 얘기를 이제 그걸로 낙인 찍히는 순간 끝나죠. 끝나니까 예, 반박도 표현 못 못하죠. 하고. 반박도 예, 못하고. 예. 그럼 그거 벗어나려고 계속 변명하고. 그렇죠. 이게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뭐 앞으로 내란 세력이 뭐 갖고 공격하겠어요? 앞으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제는 그겁니다. 범죄자보다는 오히려 이쪽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친중 세력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니 벌써부터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친북 세력이다. 저 이중석 예, 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알고 보면 이중석이 또 뭐 자주파다 뭐 뭐 자주파다 뭐다 뭐 아예 벌써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과 화해를 추진하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또 빨갱이다 이거죠. 친북이다. 자, 이러한 한국 사회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떤 파쇼적 논리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 체제가 낳은 괴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빨리 그렇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네. 안타깝고 또 이게 바꿔야만이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건전하고 그렇죠. 이성을 가진 사회로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돼야 내란 세력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내란 세력이 다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확성기를 껐잖아요. 그리고 북에서도 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하고 싶다. 근데 북쪽이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제 생각도 거기에 그쵸.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만나자 그런다고 만날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적대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이 북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야죠. 네. 근데 말로가 아니라.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북 적대 근거를 제시한 게 국가보안법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손봐야 그쪽에서도 그렇죠. 우리에 대한 적대를 진짜로 처리하는구나 행동으로 만날 의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남북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빨리 폐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네.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협의 과정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니라고 쳐더라도 네. 이게 어떤 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 뭐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결국엔 적대 정책의 처리인데 적대 정책의 처리는 그렇죠. 국가 보안법 북을 어. 적국으로 반국가 단체를 규정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가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하면 뭐 북이 뭐 호응해 옹호했지. 줄 것처럼. 근데 그 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네. 하는 그런 거다. 최소한 남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네. 아마 저쪽에서 상대를 안 북에서 해줄 상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와서 뭐 9.19 합의의 복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나간 얘기죠. 다 지나간 얘기죠.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뭐 나와 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저 소위 말하면 김현희 씨의 송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런 인도주의니까. 정도, 그 인도주의니까 북에서 그래? 그럼 한번 검토는 해볼게 정도의 내용은 나올지 몰라도 네. 그거 갖고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딱 그 회담으로 끝날 거예요. 그럴 일회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래. 그 정도에는 그래도 반응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것은 뭐 아마 일체 거기 응가지고 응답 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지금 트럼프가 북에다가 편지를 친서를 보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행동으로 뭘 안 하고 그렇죠. 자꾸 만나자 그러니까 아미 1차 조미 정상회담에서 뒤통수 치고. 딱 전문에 네. 밝혀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대북 정태 정책에 철회하고 뭐 이런 거죠. 조미관계 정상화.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가 이미 그거를 깨놓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 그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서 거부, 트럼프 친서도 거부한 마당에 남쪽의 어설픈 제안들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이번에 뭐 저 대북 확성기 이런 거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9.19 이 군사 정전회담 이전으로 해서 알아서 여기서 뭐 없앨 거 없애면 그쪽에서도 뭐 그 대화하지 않고 상호 조치로. 상호 조치로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네. 예.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주 절실한 과제고 절실한 과제다. 첫 번째 과제다. 이것은 그리고 평화 체제 그렇죠. 구축을 위해서도 남한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남한 자체에서도. 그렇죠. 뭐 남북 소위 관계 이제 개선을 꼴통 위해서. 보수들을 이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정신적, 그렇죠. 정신적 그 좀 반이성적에서 예, 노예. 조금은 비이성적인 단계로라도 좀 오도록. 내란 세력의 정신적 포로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학대받아온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고 또 남한의 이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 또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남북 관계를 푸는 데서도 필수적이고 시금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의 최우선적 과제로 놔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걸 안 다루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에 맞습니다. 와 있다. 맞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싸움도 지금 점입가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격화될 앞으로도 거예요. 그럼요. 내란 특검 된다고 순순히 쟤네들이 우리 잘못했어요 다 잡아가 주세요 이럴 애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격렬한 전쟁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저들을 꺾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폐지를 통해서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애매하게 이겼거든요. 음, 쟤들이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겠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과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평화. 네, 싸우지 않는 평화. 네, 한반도 평화. 예. 이걸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돼야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네. 지름길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계속 이번 대선 끝나고부터 그런 글도 쓰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뭐 긍정적인 측면, 장점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말을 잘 들어요. 뭐 어쨌든 국민 주권 국가, 네. 국민 주권 정부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 의견을 많이 이제 알고 예. 요구하면 그렇습니다. 전 반응할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